안녕하세요. 조초현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입니다. 이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스페인 내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전개 과정과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기말고사를 볼까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이 기말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평가하는 게 이 공정성이나 이 형평성 문제에서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때 이 필립 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향수의 기억,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 파르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1부, 제2부, 제1부는 죄송합니다. 이 향수의 기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제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 파르종이고요. 이 책 중에서 이 제1부 조향사의 탄생, 그리고 제2부 절정, 꽃은 지기 전에 가장 아름답다를 읽고서 다음 그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정리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제가 줄였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반영을 못했네요. 절대왕 정식이 장인의 세계와 이 협업 그리고 경쟁 양상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역사 분야에서 이 장인의 세계, 이 장인의 경쟁과 협업,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분야와 관련된 역사서들이 극히 적습니다.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주 군데군데 잘 스며들어가 있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췌해서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1부, 제2부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조향사의 탄생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조향업이 이 약재상에서 어떻게 분화해서 전문화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고요. 제2부는 장인들의 경쟁과 협업,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 조향사로서 이 파르종이 어떻게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향수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다른 장인들과 어떤 협업과 이 경쟁 관계에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죠. 다음으로 이 조향사 길드 규약을 통해 길드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약간 좀 현대의 이 자유경쟁과는 약간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올리는 곳은요, 이 클래스의 기말고사 대체 과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총점에서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와 마찬가지로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늦게 내시는 분들은 한 24일까지는 받는데 감점 처리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요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4 용지 10페이지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향수의 기억이 이 종이책으로는 뭐 책이 없다고 하더군요. 문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혹시 좀 비싸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출판사 측에다가 제가 번역한 거니까요.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그 종이책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강의를 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파시오다 사건을 살펴본 뒤에 모로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 내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국주의의 이 국가의 북아프리카 분할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그리고 이 스페인 내전의 성격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이 파시오다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898년 아프리카 수단의 파시오다에서 일어난 이 영국 프랑스 간의 충돌 사건입니다. 파시오다에서 일어난 영국 프랑스 간의 이 충돌 사건이죠. 당시 대륙 횡단책을 강행하던 프랑스는 영국의 세력 범위라고 선언된 영국이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선언했던 파시오다를 이 마르샹 장군을 보내어 점령하는 이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양군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독일과 대항하기 위해 영국의 협조가 필요했던 프랑스가 양보함으로써 이 급박한 이 제국주의 열강 간의 이 대립 그리고 충돌은 이제 해결되게 되죠. 이곳을 영국의 식민지로 인정해서 사실상 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04년 영프 협상으로 영국의 이집트에서의 우월권을 인정한 대신에 이 프랑스의 모로코에 대한 우월권도 인정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 즉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이 충돌 사건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 영프 협상을 통해서 이제 무마가 되면서 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영국은 아프리카를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영국은 이집트까지
사실상 종단 정책을 통해서 이 식민지를 넓혀가려 했고요. 프랑스는 여기에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어요. 이 모로코, 알제리부터 시작해서 횡단 정책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를 분할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서 이 가운데 부분인 파시오다가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격돌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파시오다 사건이고, 이 회담을 통해서 영프 협상을 통해서 이 무마된 사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이집트 우월권과 이 프랑스의 모로코 지배가 사실상 공인된 이 협상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로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요, 이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바로 모로코는 이쪽에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위쪽으로는 지중해고요, 이 왼쪽으로는 대서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9세기 후반에 이 세계 분할 시대에 유럽 열강의 분할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모로코가 가지고 있는요, 1880년 열강에 의해 체결된 마드리드 조약에 의해서 이 마드리드 조약은요, 사실상 모로코의 독립은 인정했습니다. 예, 이 모로코의 독립이라는 것은 허울뿐인 주장이고요. 사실상 이 프랑스와 스페인이 분할 점령하는 것으로 이 미략이 또 있게 되죠. 사실상 이 모로코의 독립이라는 말은 허울뿐이고, 사실상 스페인과 프랑스의 분할 점령이 이루어지기로 이제 또 미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드리드 조약과 그 미략에 의해서 20세기 들어서 이 프랑스 세력의 모로코 침투가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제1차 모로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이 탕헤르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탕헤르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문이나 혹은 뉴스나 그런 걸 들었을 때, 볼 때 이 탕헤르 사건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1차 모로코 사건이구나. 뒤에 있을 설명들을 들으시면 제1차 모로코 사건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사실상 제가 이 얘기를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 시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상 이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수업 내용을 가지고 이 시험을 볼 수 없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프랑스가 모로코의 내정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1905년 3월 31일 독일 황제 이 빌헬름 2세가 모로코의 탕헤르 항을 방문하게 되죠. 거기서 이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로코의 영토 보전과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게 되죠. 독일은 프랑스의 반감을 가진 술탄을 원조하고
프랑스의 이권을 방해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죠. 1906년 1월부터 4월까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알헤시라스 국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상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프랑스와 결속을 하게 되고요. 사실상 독일은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의 진출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사실상 알헤시라스 국제회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독일은 사실상 이제 보불 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열강 중에서 프랑스를 사실상 이 열강의 지위에서 떨어뜨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력 균형, 죄송합니다. 그 단어가 왜 기억이 안 났을까요? 세력 균형의 원리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프랑스를 꺾었던 독일에 대한 이제 견제가 시작됐고요. 결국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연합체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독일은 이제 고립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차 모로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1911년에 이 모로코의 베르베르인이 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압을 위해 이 프랑스가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해 7월 독일은 군함을 파견해서 프랑스군을 위협하게 되죠. 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연상이 되시나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예. 프랑스가 출병하고 독일 군함이 또 출항을 하고요. 우리도 사실상 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었죠. 공유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우리도 이 약소국이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청일전쟁, 러일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약소국이 가지고 있는 이 비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가디르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독일 군함이 기항했던 곳이 아가디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제2차 모로코 사건을 아가디르 사건이라고도 하죠. 영국이 프랑스를 강력히 지지하였기 때문에 독일은 프랑스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양국 간의 협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독일에 콩고의 북부 지방을 할양해 주는 대신에 콩고 북부 지방을 독일에게 넘겨주고 대신 독일은 프랑스의 모로코에 대한 보호권을 승인하게 되죠. 1912년 프랑스는 모로코를 보호국으로 하여 식민 지배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독일은 자기 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제1차 세계대전의 이제 시작은 이 모로코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스페인 내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페인 내전만큼 복잡한 사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른 사건들은 이 기승전결이 분명하고요. 아군과 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이 스페인 내전만큼은 참 모호하고 이 아군도 적도 없는 그냥 민간인만 그냥 죽어나가는,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이 이 스페인 내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한 내전이었는지 모르겠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사실상 이 총을 들고 이 작가예요.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가 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서 이 총을 들고 이제 반란군 이 프랑코를 상대로 해서 이 참전을 하죠. 참전한 후에 이제 파리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할 수도 있고 무력이 정신을 굴복시킬 수도 있으며 용기를 내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스페인에서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알베르 까미가 이제 담배를 피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 그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페인 제2공화국의 인민전선 정부가 1936년 2월 19일에 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제 내각을 9월 달에, 물론 2월 달은 아니고요. 이제 그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7월 17일 군부를 주축으로 하는 파시즘 진영이 일으킨 내전이 바로 이 스페인 내전이죠. 20세기 정치 사회적 이념들이 스페인 한 곳에 모여 혼돈을 일으킨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화파, 무정부주의, 이 공산주의까지, 이 무정부주의도 이 시기에 상당히 스페인 내전 기간에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 내전은요, 이념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학살해도 되겠느냐는 숙제를 남기게 됩니다. 공화파도 파시스트도 모두 적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학살했습니다. (1931년) 공화정이 출범하게 됩니다. 1931년 4월 12일 지방선거에서 공화파인 이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리고 농지개혁 등의 정책을 내걸고 중산계급,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지지를 얻어 승리를 거두게 되죠. 1931년 국왕 알폰소 13세가 권좌에서 물러나 스페인을 떠나게 되었고 이 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사실상 왕정을 지지하는 세력, 왕당파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군부,
교회의 반발이 심화되게 되죠. 이 제1 귀족 세력들이 사실상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회 역시 사실상 이 알폰소 13세의 퇴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이 특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면세의 혜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스페인은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근대적 정치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1931년) 스페인 민주공화국 정부는요, 사실상 학교에서의 종교 수업을 폐지시킵니다. 아울러서 이 교회와 정치를 분리하는 입법을 단행하고요. 아울러서 군제 개편을 위한 육군사관학교 폐쇄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왜 육군사관학교를 폐쇄시킬까요? 사실상 귀족의 사실상 귀족들이 군 장성으로 인간하기 위한 장치가 이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사실상 이 귀족들이 이제 정치로 나가느냐, 혹은 군대로 가느냐, 아니면 교회의 성직자로 가느냐, 이 귀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치, 아니면 군인, 아니면 성직자,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죠.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런데 이제 군 장교로 가기 위해서는 육군사관학교를 반드시 거쳐가야지 돼야지만 이제 장교로 임관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제 개편을 위한 육군사관학교 폐쇄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학교에서의 종교 수업 폐지, 교회와 정치의 분리 입법, 그리고 군제 개편을 위한 육군사관학교 폐쇄 조치 등은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이 교회 성직자들과 군부의 반발만 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 경제대공황 이후 1929년 경제대공황이 있었죠. 이 경제대공황 이후 계속된 세계 불황의 여파로 이 스페인의 주력 산업인 이 농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농업의 이 타격은 정부의 지지자였던 농민과 노동자의 파업을 이끌게 되죠. 이념의 분열상을 보도록 하죠. 이 공화국 내부에서는 이 공화주의자들과 사실상 이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화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이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게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특히나 이 러시아의 소련이기 되겠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소련의 영향으로 이 볼셰비키화되어 이 노동자 총파업을 주도하며 전국을 사회주의 강경 노선으로 이끌게 되죠. 1935년 참지 못한 좌익 세력은 전국적으로 봉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프랑코 장군이 모로코의 외인 부대를 이끌고 봉기를 진압하게 되죠. 이
이 사건 이후 이 프랑코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사실상 이 스페인은 이 스페인 내전 이전에 이미 부조가 아니요 두동강이가 났다는 표현이 더 실감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이 두동강 난 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구 체제를 상징하는 귀족 출신 군부와 귀족 출신 성직자 계급이 주축이 된 왕정 복고 세력과 파시스트 세력의 연합. 이 파시스트 이게 사실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이 군부 내에도 사실상 파시스트 계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이 공화파적인 이 군부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 성직자 계급도요, 이 파시스트 계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성직자 계급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을 싸잡아서 파시스트 세력과 연합한 반파시스트 운동 세력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내전이 상당히 양상이 모호하고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가? 여러분들이 이 해밍웨이의 소설은 한번 뭐 영화를 보셔도 되고요. 영화보다는 소설이 나아요. 소설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리고요, 이 공화국 그리고 이 공화파 내에도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진영 간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스페인 내전은 거의 핵폭발처럼 여러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폭발이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이 주의라고 이 사회주의는 그렇고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이 볼셰비키즘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그리고 무정부주의는 사실은 여러 가지 번역어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무정부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이 무권위주의가 제가 봤을 땐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국가라는 권위, 이 가족이라는 권위, 가부장권이라는 그 가족의 권위,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권위, 이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권위주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대부분의 개소서에서 무정부주의라고 그러는데 저 혼자 무권위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이 무정부주의 이 진영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내전 발발을 보도록 하죠. (1936년) 스페인 사회주의자들이 연합을 결성해서요, 인민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뒤에 인민전선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되죠. 1932년 2월 선거 이후
우파 정치인과 육군 장군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귀족 출신이죠. 이 우파 정치인과 육군 장군들은 좌파의 과격주의 경향, 다시 말하면 볼셰비키적인 이 과격주의 경향 비슷한 것을 보고 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반공주의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반공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볼셰비키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데 볼셰비키즘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볼셰비키의 극단적인 과격주의에 대해서 이 비밀리에 이 반란을 계획하게 되고, 이 성장하는 이 파시스트 운동인 이 팔랑해당의 회원들이 이 거리에서 좌파 활동가와 충돌하면서 정치 및 사회는 양극화되었고, 정치적 폭력은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래요. 해방정국에서 우리나라에 이 반탁, 친탁이 맞닥뜨렸을 때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를 통해 무기를 지원받은 스페인 군부 세력은 이 왕당파와 교회, 대지주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 군사적 행동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되죠. 1936년 7월 13일 우위 정치 지도자였던 칼보 소텔로가 이 공화파 경찰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암살 사건의 이 주도자인 이 경찰은 동료 대위였던 호세 카스티요의 이 살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자행된 테러 사건이었죠. 이 반란군 주동자인 에밀리오 몰라를 비롯해서 쿠데타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장군들에게 이 구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칼보 소텔로 암살 사건 때문이죠. 1936년 7월 17일 프랑코 장군의 지휘하에 모로코 주둔군을 선두로 하여 군사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기획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군 쿠데타에 비해서 사실상 초기 단계에서는 이 프랑코 장군, 몰라 장군을 이 쿠데타 세력이 사실상 지리멸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리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나라를 둘로 갈라놓으며 이 본토 스페인으로 빠르게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민전선 정부는 이 대부분의 주요 도시를 포함해서 스페인의 약 3분의 2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잘 대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내전은 국제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전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은요, 불간섭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영국이 더더욱이나 이 불간섭 조약에 참여를 해서 이 적극적인 이 좌파 정부, 인민전선 정부에 대한 지원을 이제 접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나치 독일과 이 이탈리아 왕국과 소비에트 연방만큼은 이 지속적으로 이 조약을 무시하고 이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민전선은 이 소련의 원조가 있었음에도 무기와 장비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 프랑코는 파시즘 국가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죠. 이 파시스트 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내전이 발발하자 프랑코는 베니토 무솔리니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제공한 비행기와 배를 활용해서 이 모로코에서 이 스페인으로 이 상륙을 감행하게 되죠. 전투로 단련된 휘하 병력을 이 모로코에서 본토로 데려가 이 본토로 돌아가는 데는 이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의 비행기와 배를 활용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행군하기 시작하죠. 스페인 내전에 외국이 개입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이며 내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제여단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 국제여단은요, 이 스페인 공화국을 방어하기 위해 쌓아온 자원병, 민간인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식적으로는 코민테른이 이 국제공산당이라고 볼 수 있는 코민테른이 국제여단을 조직하고 선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이 3만 5천 명 이상이 국제여단과 국제의무병에 참여하는데요. 그중 다수는 이 유럽의 파시스트 독재 정부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 정부로부터 이 추방당한 사람들이 이 국제여단에서 활동하게 되죠. 프랑스, 독일, 폴란드 및 이탈리아 출신 병력이 가장 많았지만 영국, 미국, 캐나다 출신 지원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을 보면 의사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알베르 까미 같은 문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밍웨이와 같은 이제 미국 문인들도 있고, 언론인들, 이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후방의 공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스페인 전역에는 반대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란군 점령지에서는 좌파와 공화파 관련 사람들을 투옥하거나 처형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 스페인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투옥과 처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화파 장악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데타 지지자로 여겨지는 계층에 대한 혁명 재판이 계속되고요. 이 과정에서 대지주, 지역, 유력 정치인, 사업가, 육군 장교, 성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우파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숙청당하게 됩니다.
예, 피가 피를 부르는 그야말로 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이 끝도 없는 숙청 그리고 혁명 재판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의 분수령이 된 것은 사실상 인민전선 내부의 내전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민전선 내에는 사회당 좌파와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에 이 무력투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인민전선 내가 이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아까 무건의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냥 무정부주의라고 보는 게 뭐 형식적으로 맞겠죠. 이 무정부주의로 갈라진 인민전선 내부의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인민전선 내 무정부주의자들과 반스탈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것은 사실상 사회주의 그룹도 되고요. 예, 사회주의 그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자들과 지역 정부에 맞선 인민전선 내의 내전은 사실상 모스크바가 이 스페인 내전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탈린을 위시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무정부주의와 반스탈린 마르크스주의 조직을 탄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인민전선 내의 무력 투쟁이 사실상 이 프랑코를 위주로 하는 이 파시스트 세력과의 전쟁보다 이 내부 분열이 사실상 인민전선 정부를 좌초시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프랑코는 여기에 맞서서 이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일 전선을 구축하게 되죠. 1937년 4월 19일 프랑코 장군은 교권 정치 부활을 주장하는 카를로스 당과 협동국가를 내세우는, 여기서 이 협동국가라는 것은 그 나치즘이죠. 사실상의 내셔널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협동국가를 내세우는 사실상 나치즘을 주장하는 팔랑해당을 통합해서 전선 배후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게 됩니다. 예,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프랑코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인민전선 정부.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옳건 그르든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사실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쪽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파티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파티의 끝이라는 것은 이오네스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국제여단에서 활동했던 이 프랑스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사람은 이 파티의 끝이라는 작품 희곡을 통해서 이 스페인 내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인간성 상실을 그리고
스페인 내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부분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사실상 뭐 해밍웨이나 알베르 까미나 이러한 작가들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상 이 스페인 내전에 이 제일 이 뼈저린 부분을 잘 묘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죠. 속이 쓰리니까. 이 가슴이 아프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비판해 주는 사람은 참 듣기가 싫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충고를 해주더라도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스페인 내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참혹한 여러 측면들을 인간성이 상실된 여러 측면들을 잘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39년 1월 26일 바르셀로나 프랑가 이 프랑코군에 점령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2월 27일 영국 프랑스가 이 프랑코 정권을 승인하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승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인민전선 내각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 23일 마드리드에서 프랑코군과 화평을 요구하는 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3월 28일 프랑코군이 마드리드에 입성하게 되면서 내란은 종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전을 통해 자신들의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지 확인하고 주위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을 확인한 파시스트들이 이제 이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또 이 무기의 우수성뿐만이 아니고 주위 국가들이 이 사실상 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이 영국과 프랑스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한 히틀러가 이제 전쟁을 한 발 한 발 이 사실상 미네 접종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페인 내전에서 내전을 사실상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 미네 협정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스페인 내전에 불간섭한다 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 또 미네 협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이 파시스트 진영이 이제 세계대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이 전쟁이 스페인 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앞서 게르니카 이 그림을 보셨는데요. 그 게르니카는 사실상 이 독일의 최신의 전투기가 폭격기가 이 폭격을 가하면서 이 벌어진 이 인류의 참담한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절규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그리고 이 나치 독일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이 그림을 통해서 피카소가 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학기가 끝났네요. 예, 오늘 핵심을 안 했군요. 이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세력 분영이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모로코 사건과 그리고 파쇼다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마련한 수업이었고요. 아울러서 스페인 내전의 성격과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그냥 애꿎은 민간인들만 사실상 스페인 내전은 자고 일어나면 통치권자가 바뀌는 그런 좌파가 잡았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우파가 잡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 인민재판 아니면 총살 이런 아주 악순환의 연속인 도대체 뭘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내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서 그냥 줌으로 한번 그냥 기말고사를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비대면 시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과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바꿨습니다. 예, 다음 학기에는 해결이 되겠죠. 한번 얼굴이나 보면서 밥이나 혹은 술이나 한잔하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한번 세계 여행도 떠나보시고요. 국내 여행도 떠나보시면서 한번 그런 세상에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활이라는 게 공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외연을 넓히고 관심사도 넓히는 그런 과정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서 참 아쉬운 면이 많네요. 예,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학기에 다시 볼 일은 없겠죠? 재수강인데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네요.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유종의 미로 과제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